임미현의 아침 뉴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후속 협상을 다음 주에 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전화통화를 갖고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긴 데다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해 9억 원 이상 주택의 매매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 입학생을 최악의 급인 순경으로 임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본식 표기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뒤 북한과 미국이 다음 주 베트남에서 2차 실무협상을 갖는 등 회담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 간의 치열한 삿바싸움이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며 본격적인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박 3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토요일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북미 실무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노력하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외교 용어로 생산적이란 말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북미 실무협상은 무엇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는 비건 대표의 언급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추가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북미 간 치열한 삿바싸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북한이 경제 로켓을 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동시에 미국도 상응 조치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비핵화 로드맵 마련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을 제거하기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주한미군 지원을 위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으로 타결됐습니다.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고 정부는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조 389억 원으로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분담금 요구액을 낮추고 우리나라가 1년이라는 협정 유효 기간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당초 분담금 50%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 우리 국방 예산 증가율에 맞추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이례적으로 올 한 해만 적용되는 것으로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또 해야 합니다. 미국이 분담금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효기간 1년짜리 협정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미국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일 국정연설 가운데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 친구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 투명성 제고 등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계속 우리 정부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4년여 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복비가 지금보다 절반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통 복비라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최대 0.6%, 2억에서 6억 원은 최대 0.4%로 거래 금액이 오를수록 요율은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6억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최대 0.9% 등 거꾸로 올라갑니다. 2000년 이후 15년 동안은 6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최대 0.9%의 요율을 일괄 적용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9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구간을 나눈 겁니다. 문제는 최근 1, 2년 새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9억 원 넘는 아파트가 허다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9.13 대책이 나오던 시점에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 특히 강남 3구의 74%가 9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해 중개 수수료율 조정도 불가피해졌다며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 수수료 체계가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보유세 등 각종 정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15억 원으로 사실상 올린 만큼 9억 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율은 6억 원 이상과 같은 최대 0.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 입학생을 최하 계급인 순경으로 임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대를 범죄수사 전문 인력 양성기관 경찰수사대학교로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건 입학생을 순경으로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재학 중 진급 규정을 담진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졸업된 초급 간부인 경위가 아니라 순경이나 바로 위 계급, 경장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모습입니다. 반면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대학 출신이자 교수까지 역임했던 표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냈다는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한영대 박찬훈 교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는 없죠. 국가가 운영하는 경찰행정학과하고 다를 바가 없죠. 경찰대 폐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중간관리자를 뽑는 이 과정은 남겨둘 수밖에 없거든요. 표창원 의원실 측은 우수 인재가 필요하다면 입직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다며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꾀하는 대신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광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치원이라는 명칭, 사실은 일본식 표기라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유치원도 유아학교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1897년 일본인을 위해 만든 부산 유치원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일제의 잔재인 일본식 표기입니다. 역시 일본식 표기인 국민학교는 1995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미 초등학교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식 표기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교육계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 등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도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본래 일제 잔재 용어입니다. 따라서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유아학교로 개칭을 하는 것이 저는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한 현재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 앞에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교육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제 잔재 청산과 유아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공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기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일부 후보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자칫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주 기자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연기 문제를 놓고 일부 당권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과 심재철 의원 등 당권 주자 6명은 북미 회담 일정을 고려해 전대를 연기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어제 오전 회동을 열고 전대를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당대표 후보 등록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입니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장소 확보가 문제라면 여의도 공원 등 야외라도 무방하다. 당 선관위는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연기할 수는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의 국민적 신뢰도가 달려있을 뿐더러 시설 대여와 선거 위탁 등 실무적인 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대표 선거는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향후 정통성이 약하다는 반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당 지도부는 보이콧을 선언한 주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포항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포항 CBS 문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낮 12시 53분쯤 포항시 동북 동쪽 50km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관측된 겁니다. 지진은 포항은 물론 대구와 부산, 경남 등 영남권 전역에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어 2시간 뒤에는 인근 지역에서 규모 2.5의 여진이 일어나며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입니다. 옆집에서 뛰었을 때 바닥이 흔들리는 느낌 있잖아요. 소리는 안 들리고 옆에 뭐 물건이 있는 거 봤더니 막 흔들리더라고요. 불안했죠. 또 지진이 오는구나 느꼈죠. 그때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좋아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되니까. 이번 지진으로 포항과 인근 지역에서는 2016년 규모 5.8 경주 강진을 시작으로 2017년 포항 강진과 지난해 2월 규모 4.6 여진 등 4년 연속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5.4 포항 지진의 경우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 의혹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 언제쯤 지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불안과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문석준입니다. 중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 접경 지역으로 번지면서 한반도 상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걸리면 100% 폐사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로 전염된 건 지난해 여름.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5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 삼성으로 번져 북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감염 경로는 돼지 간 접촉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고기 섭취 두 가지 루트입니다. 방역 당국과 축산업계는 바이러스 차단에 초비상입니다. 선진포크 관계자입니다. 중국 방문 및 출장은 최대한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방문을 했다고 하면 그냥 5일 정도는 농장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일단 병에 걸리면 100% 폐사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경남 지역 한 농장 대표입니다. 숙주가 되는 돼지를 죽이고도 바이러스가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일단 바이러스 유입이 될 때는 돼지는 거진 100% 폐사거든요. 아예 100%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바이러스가 최장 3년간 생존할 정도로 강력해 감염될 경우 돼지 사육 기반이 완전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양돈 임상수의사 이승윤 씨의 말입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그 농장이 차단 방역의 모범 농장으로 공무원들 교육받고 이러는 농장이었어요. 그런데 발생을 했거든요. 바이러스 제거 작업을 하고 또 넣었어요. 돼지를 넣고 나서 또 발생했대요. 방역당국은 잔반을 사료 대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농가에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인수한 중국 자본이 규모를 크게 늘려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방의회가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카지노 업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제주 CBS 이인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에는 외국인만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8개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많아 새로 더 이상 영업 허가가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중국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의 카지노를 인수한 랜딩 카지노는
면적을 7배나 늘려 제주 신화월드로 옮기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선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됐습니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한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에도 대형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업 파트너인 롯데관광개발이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해 드림타워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제주도의회에선 이전과 대형화 꼼수를 원천 차단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까지 입법 예고됐습니다. 카지노를 인수하고 나서 사업장을 옮기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겁니다. 이상봉 제주도 의원입니다. 조례 변경 허가에 대한 장소를 삭제하면 모든 장소 이동은 신규 허가로 법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취득 후 변경을 통한 대형화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전을 통한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 개정안과 별도의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네, 이제 영업장 장소 이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상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카지노업 관광협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원천 봉쇄하는 조례에 반대하며 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3경기 연속골로 리그 11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앞서던 후반 추가 시간 단독 드리블로 팀의 3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지난 몇 달간 북미 간 협상이 난항을 겪어온 가운데 상원 의원들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힐은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 의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희망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시한인 3월 1일이 다가온 가운데 양국은 오늘부터 차관급과 고위급 협상을 잇따라 갖고 집중협의에 들어갑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는 1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오늘은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차관급 협상팀이 중국을 방문해 협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대의원 총회를 열어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설 도시를 결정합니다.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서울시는 평양시와 남북올림픽 동시 개폐막식을 열겠다고 밝혔고 부산시도 부산 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 기자. 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또 폄훼하는 발언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소동이 계속돼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19 민주혁명과 60 민주항쟁을 잇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커다란 물줄기라고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 극우 진영에서 이런 역사성과 성과는 물론이고 기초적인 사실조차 부정하는 망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선두에는 이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서 있죠. 네.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 주장하면서 전두환은 영웅이다 이렇게 치켜 세워서 헛웃음을 나오게 했는데 부인 이순자 씨가 자신의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지만원 씨뿐만이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는 것, 그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날 행사는 김진태 의원이 이종명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김진태 의원은 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입맛에 맞는 토론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행사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작 김 의원은 전당대회 준비 관계로 불참했습니다마는 영상을 통해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힘을 모아서 투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라고 했던 5.18이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
그러면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야 된다. 이렇게 지만원 씨의 주장을 거들었고요. 김순례 의원은 당 원내대변인까지 맡고 있는 사람인데 종북 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발언들이 참 5.18의 역사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건데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전체가 이런 건가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파문이 확산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이제 9일이죠. 토요일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희생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등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당의 다수 의견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문에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이거 역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 의원들은 5.18이 군사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것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잘 짚었다고 보는데 김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요. 4.19든 5.18이든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활발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극우적인 역사 인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게 한국당 그리고 보수 전체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이제 안 되겠죠. 보수도 이른바 개혁 보수부터 태극기 부대를 지칭하는 아스팔트 우파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데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극보수의 무게 중심을 둘 경우 한국 사회 전체를 책임질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될 수 있겠냐는 점에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이 있는데 한 의원은 당이 이미 정해진 역사적 사실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행동들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수 통합에도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기 위해서 초강수를 두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괴물 발언은 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네. 당권 주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과연 이게 맞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친박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역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열된 보수 통합을 어떻게 할지 또는 한국당을 떠난 민심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지 이런 것 등을 놓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친박이냐 비박이냐 하는 구도가 여전히 먹히고 있고요. 특히 요 며칠 사이에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즉 박심이 유력한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제 진박 프레임까지 불거졌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고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다가 진박사를 하면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때 구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여전히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국가 전체 발전도 참 어려운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당대 최대 이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가 많이 있고요. 특히 제대로 된 개혁 보수가 개혁 보수 정당을 꿈꾸고 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복당파 의원들 사이에서 걱정이 많은데 한 재선 의원은 결국 계파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등장한 셈인데 또 계파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이제 다시 과거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의 늦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강원 북부와 산간 지역은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의 경우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영하 7.4도인데요. 한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모두 되찾으면서 서울과 인천, 원주의 낮 기온이
2도, 대전, 광주 4도, 부산은 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서해안에서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남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